저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이 사람 모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복도에서 법복을 입은 판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료 판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아버지를 소름 돋게 모른 척 해버렸습니다. 노인은 진짜 얼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거지는 법원에 못 들어옵니다. 경비 아저씨 뭐 하세요? 안 쫓아내고. 정의를 다루는 판사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 노인은 경비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몰랐습니다. 저 거지 같은 노인이 5천억 원을 가진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판사가 바로 그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대체 왜 5천억 회장이 거지 행색으로 아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막내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빛나는 하루가 되실 거예요. 6개월 전으로 갑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한물산 본사 회장실. 68세 박진수 회장이 넓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식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박민호, 판사. 둘째 박준호, 강남 약국 운영. 막내 박소혜, 분식집 운영. 박진수가 사진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습니다. 이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박진수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준호 유학비 5천만 원. 민호 결혼자금 1억. 박진수가 노트를 넘기며 읽습니다. 자식들에게 써준 돈의 기록들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걸쳐 적힌 숫자들. 합계는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온 적이 있었나? 박진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따르릉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첫째 박민호라는 이름이 뜹니다. 박진수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스칩니다. 그가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응, 민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다음 주 재판 준비로 바빠서요.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제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그거 나중에 제가 처분해도 되는 거죠? 박진수의 손이 떨립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래요?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전 바빠서 끊을게요. 아파트 거는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박진수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한마디 위로도 없이. 박진수가 책상에 고개를 묻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립니다. 이틀 후 박진수가 둘째 아들 박준호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화려한 약국입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흰 가운을 입은 박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요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그러는데. 박준호가 시계를 흘끔 봅니다. 아버지, 지금 손님 상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되잖아요. 뭐가 외롭다고 그러세요? 그때 안쪽에서 명품백을 든 여자가 나옵니다. 둘째 며느리 강미란입니다. 어머 아버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미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아니,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 박진수가 말끝을 흐립니다. 아버님, 저희 오늘 백화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강미란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아, 그래. 아버지, 다음에 뵙죠.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박준호가 아버지를 현관 쪽으로 안내합니다. 박진수가 돌아서서 약국 밖으로 나옵니다. 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저녁 시간, 박진수가 홀로 넓은 저택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차려진 밥상. 그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살려고 평생을 일한 게 아닌데.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막내딸 박소희입니다. 박진수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소희야. 아버지, 오늘 제가 떡볶이 새로운 레시피 만들었는데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맛보셨으면 좋겠어서요. 지금 시간 되세요?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그래. 지금 갈게. 30분 후, 박진수가 서울 외곽의 작은 분식집에 도착합니다. 낡은 간판에 소인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박소희가 웃으며 맞이합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앉으세요. 소희가 정성껏 만든 떡볶이를 내옵니다. 박진수가 한 입 먹습니다. 맛있는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우리 딸 솜씨가 이렇게 좋았나? 박진수가 소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거칠고 트인 딸의 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소희야, 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아버지가 도와줄 텐데. 아버지, 전 괜찮아요. 제 손으로 벌어서 아들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소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박진수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내 자식이구나. 그날 밤, 박진수가 서재에 앉아 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식들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가 천천히 첫째와 둘째 사진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재산을 사랑하는 건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박진수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태욱이야? 내일 사무실로 좀 와줄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 날 오전, 대한물산 회장실에 변호사 김태욱이 들어섭니다. 55세의 김태욱은 박진수와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박진수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태욱아, 나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해. 테스트요? 내 전 재산을 비밀 계좌로 옮겨줘. 그리고 나는 거지가 될 거야. 김태욱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내 자식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가난해졌을 때 누가 날 진심으로 대하는지 보고 싶다고.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와 준호. 저 자식들이 요즘 나한테 연락하는 건 재산 얘기뿐이야. 아버지 안부는 한마디도 없어. 그런데 소희만 날 진짜 아버지로 대해줘. 김태욱이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회장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계획 아닙니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진실을 알고 싶어. 내 유산을 누구한테 줘야 할지 정확히 알고 싶단 말이야. 박진수의 눈빛이 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김태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 후, 박진수가 거울 앞에 섭니다. 평소 입던 고급 양복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수염도 기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 자식들의 진심을 볼 시간이야. 박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고급 세단은 차고에 그대로 두고 걸어서 나갑니다. 그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입니다. 5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길거리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박진수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첫째 아들 박민호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과연 판사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리고 이 테스트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박진수가 낡은 옷을 입고 법원 계단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쳐다봅니다. 박진수는 신경 쓰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리석으로 된 넓은 복도, 법복을 입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박진수가 복도 한쪽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법복을 입은 박민호가 동료 판사 2명과 함께 걸어옵니다. 박 판사님, 오늘 판결 정말 멋있었어요. 옆에 있던 여자 판사가 박민호에게 말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이죠. 박민호가 겸손한 척 웃습니다. 그 순간 박진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민호야. 박민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동료들이 일제히 박진수를 쳐다봅니다. 남루한 옷에 덥수룩한 머리, 거지 같은 행색입니다. 민호야, 나야. 아빠야.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저 사람 누구세요? 박민호가 뒤로 물러서며 말합니다. 민호야, 왜 그래? 아버지야. 아버지가. 저는 부모님 안 계십니다. 이 사람 모릅니다. 박민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박진수가 아들의 팔을 붙잡습니다. 민호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힘든 일이 생겨서 거지는 법원에 못 들어옵니다. 경비 아저씨. 박민호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경비원 2명이 달려옵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 정신 이상자 같은데요. 저한테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박민호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민호야, 나야, 내 아버지라고. 박진수라고. 박진수가 소리치지만 경비원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아저씨, 나가셔야겠습니다. 나요. 저 사람이 내 아들이에요. 내가 판사 만들어줬다고. 박진수가 발버둥을 치지만 경비원들은 그를 질질 끌고 갑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동료 판사들이 박민호를 위로합니다. 박 판사님, 괜찮으세요? 요즘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 괜찮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박민호가 태어난 척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법원 밖. 박진수가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지나칩니다. 내가 저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판사 만들었는데. 박진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2번째 목적지로 향할 시간입니다.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박준호의 약국. 화려한 유리문에 프리미엄 약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박진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립니다. 약국 안에는 손님 3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박준호가 손님에게 약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때 박준호가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시선이 입구에 선 박진수와 마주칩니다. 박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준호야.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박진수를 쳐다봅니다. 남루한 옷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납니다. 저기요, 여긴 약국인데요? 박준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야, 나야. 아버지야. 민호한테 갔다가 구걸하시려면 밖에서 하세요. 여기 손님들 계시잖아요. 박준호가 손님들을 의식하며 작게 말합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명품백을 든 강미란이 나옵니다. 그녀가 박진수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립니다. 어머, 여보. 이게 뭐야? 미란이 코를 막으며 말합니다. 준호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가 어려우면 은행 가세요. 여긴 약국이에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뭐야? 거지 같은데. 강미란이 박준호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여보, 빨리 내보내. 손님들 다 불편해하잖아. 준호야, 제발. 박진수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강미란이 가로막습니다. 아저씨, 나가세요. 냄새나요. 손님들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미란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손님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약국을 나갑니다. 아저씨, 제발 좀 나가주세요. 손님들 다 나가잖아요. 박준호가 박진수를 밀어냅니다.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납니다.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 박진수가 고개를 떨구고 약국 밖으로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박진수는 유리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박준호는 손님들에게 사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와서요. 박진수가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길거리. 박진수가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을 모른 척 하는데 얼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일했나?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박소희라는 이름이 뜹니다. 박진수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습니다. 소희야. 아버지, 오늘 저녁 드셨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박진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 지금 갈게. 1시간 후. 박진수가 소희의 분식집에 도착합니다. 좁은 가게 안에서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머,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박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국 드릴게요. 소희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내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박진수가 한술 뜨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버지,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소희야, 사실은 말이야. 박진수가 입을 때려다가 멈춥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요즘 외로워서 그래. 넌 참 착하구나. 소희가 아버지의 등을 토닥입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살까요? 여긴 좁지만 아버지 주무실 방은 있어요. 박진수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봅니다. 진심 어린 눈빛입니다.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랑 같이 살면 저도 좋죠. 소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가 변호사 김태욱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욱아, 오늘 테스트를 시작했어. 김태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민호는
민호는 법원에서 날 부모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 동료들 앞에서. 준호는 약국에서 날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고.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님, 괜찮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저 자식들이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뭔지. 그런데 소희는 진짜 내 딸이야. 이 아이만 날 진심으로 대해줘. 박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앞으로 제 계획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6개월 동안 소희네 집에서 지내볼 거야. 그동안 민호와 준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진실을 밝힐 거야. 박진수의 눈빛이 단호해집니다. 그날부터 박진수는 소희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딸과 어린 손자와 함께. 하지만 박진수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진짜 아버지로 대접받았으니까요. 반면 첫째 박민호와 둘째 박준호는 아버지가 연락이 끊기자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재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좁은 원룸. 박진수가 작은 방 한쪽에서 잠을 청합니다. 새벽 4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소희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박진수가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소희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아침 장사 준비입니다. 소희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 소희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아버지, 깨우려고 했는데. 조용히 할게요. 아니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박진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소희 옆에 섭니다. 소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듭니다. 박진수의 서툰 손놀림을 소희가 다정하게 고쳐줍니다. 평생 회장으로 살았던 박진수에게 낯선 경험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합니다. 오전 6시. 소희가 손수레에 김밥과 떡볶이를 싣고 집을 나섭니다.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진수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무겁죠? 소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박진수가 손수레를 밀며 웃습니다. 거친 아스팔트 위로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립니다. 학교 앞. 소희가 천막을 펴고 장사 준비를 합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이모, 김밥 하나요. 떡볶이 포장이요. 소희가 바쁘게 손을 놀립니다. 박진수는 옆에서 그릇을 닦고 준비를 돕습니다. 학생들이 박진수를 신기한 듯 쳐다봅니다. 이모, 저 할아버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학생들이 수군거립니다. 박진수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합니다. 오전 9시. 학생들이 다 들어가고 한산해집니다. 소희가 손수레를 정리하며 한숨을 쉽니다. 오늘은 좀 덜 팔렸네. 박진수가 소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괜찮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박민호라는 이름이 뜹니다. 소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응, 오빠. 박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아버지 모시고 산다며? 미쳤어? 오빠, 아버지가 힘드신 것 같아서. 재산도 없는 노인네를 왜 모셔? 우리도 살기 바쁜데. 박민호가 소리를 지릅니다. 오빠, 그래도 아버지잖아. 하, 어이없네. 알아서 해. 나한테 손 벌리지만 마. 뚝. 전화가 끊깁니다. 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박진수가 딸의 표정을 봅니다. 민호가 뭐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희가 억지로 웃으며 손수레를 밉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박진수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 자식이 동생에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이틀 후 소희가 분식집 월세를 내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습니다. 박진수가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소희야, 아버지가 있어서 부담되지? 아니에요, 아버지. 전혀요. 소희가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압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진수가 변호사 김태욱에게 전화합니다. 태우가, 소희가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차라리. 회장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지금 포기하시면 그동안의 일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김태욱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6개월만 견디세요. 그 후에 소희에게 모든 걸 주시면 됩니다. 박진수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조금만 더 참아볼게. 다음 날 저녁, 소희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무겁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박진수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소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아버지도 뭐라도 해야지. 박진수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평생 펜만 잡던 손이 이제 걸레를 잡습니다. 소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녀가 장바구니에서 달걀 2개와 김치를 꺼냅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볶음밥입니다. 밥이 완성되고 두 사람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박진수가 한술 뜹니다. 맛있습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따뜻합니다. 소희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집만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소희가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게 트고 상처투성이입니다. 박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둘째 오빠 박준호입니다. 응, 오빠. 너 미쳤지? 재산도 없는 아버지 모시고 산다며? 박준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오빠, 조용히 좀.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회사 망했다는데 뭘 바라고 모시는 거야? 그냥 아버지니까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여튼 알아서 해. 우리한테 손 벌리지만 말고. 아,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은 각자 부담으로 하자. 미리 말해둘게. 뚝. 전화가 끊깁니다. 소희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박진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소희야. 아버지가 있잖아. 소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웁니다. 박진수도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자식인지.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일합니다. 박진수도 최대한 돕습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장보고 평생 해보지 않은 일들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아들 준혁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혁이가 배고프다고 보챕니다. 엄마, 배고파요.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금방 만들어줄게. 소희가 부엌으로 향합니다. 박진수가 준혁이 옆에 앉습니다. 준혁아, 학교 재미있었니? 네, 할아버지.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냅니다. 거기에는 3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자신.
우와, 우리 가족이구나. 박진수가 준혁이를 꼭 안아줍니다. 따뜻함이 가슴에 퍼집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박진수가 생각합니다. 그날 밤, 박진수가 김태욱에게 전화합니다. 태욱아, 이제 3개월이 지났어. 네, 회장님. 민호와 준호. 저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전화도 안 해. 소희한테는 전화해서 욕이나 하고. 김태욱이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소희는 이 아이는 진짜야. 돈도 없고 힘들면서도 날 진심으로 대해줘. 이제 확신해. 내 재산은 소희만 받을 자격이 있어. 박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나머지 3개월도 지켜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알았어. 끝까지 해볼게.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민호와 준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박진수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집니다. 4개월째 소희의 분식집에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장사를 도우면서 손님 응대를 친절하게 하자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떡볶이 맛있네요. 한 중년 여성이 웃으며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소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박진수도 옆에서 함께 웃습니다. 평생 회의실에서 딱딱한 표정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작은 분식집에서 웃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장사가 끝나고 소희와 박진수가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소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버지,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겠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납니다. 다행이구나. 우리 딸 고생한 보람이 있네. 박진수가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거칠지만 이제는 그 손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엔 제가 고기 사올게요. 오랜만에 삼겹살 어때요? 좋지. 박진수가 환하게 웃습니다. 저녁 시간. 좁은 원룸에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소희가 고기를 구우며 준혁이와 박진수에게 나눠줍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준혁이가 고기를 입에 넣으며 묻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준혁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박진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준혁이가 깔깔 웃습니다. 소희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버지 안 계셨으면 저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준혁이도 할아버지 있어서 좋아하고요. 소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버지도 소희 덕분에 행복해. 진짜야. 박진수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행복입니다. 돈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수가 준혁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오늘 받아쓰기 시험 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잘할 거야. 네, 할아버지가 어제 같이 공부해줘서 다 외웠어요. 준혁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준혁이가 박진수를 꼭 안아줍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박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순간입니다. 준혁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박진수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햇살이 따스합니다. 민호와 준호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지. 박진수가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들은 항상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와 준혁이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줍니다.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박진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습니다. 소희의 분식집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이거 받아. 할머니가 작은 봉투를 건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네가 어려울 때 우리 아들이 신세 많이 졌잖아. 작지만 받아. 소희가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못 받아요. 아니야. 받아. 너 혼자 아버지 모시고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어. 다들 알아.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옆에서 지켜보던 박진수도 코끝이 찡해집니다. 돈이 많을 때는 아무도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난할 때 진짜 사람들이 보입니다. 소희가 박진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박진수가 놀라 딸을 바라봅니다. 힘들지 않니? 물론 힘들죠. 근데요,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이혼하고 혼자 준혁이 키울 때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소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 후로는 집에 오면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박진수가 딸을 꼭 안아줍니다. 아버지도 소희 덕분에 행복해. 정말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집안은 따뜻합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열립니다. 소희와 박진수가 함께 참석합니다. 준혁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부르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박진수가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민호와 준호가 어렸을 때 이런 행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자식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손자의 학예회에 와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준혁이가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엄마, 제가 잘했죠? 최고였어, 준혁아. 박진수가 손자를 들어 올립니다. 준혁이가 깔깔 웃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들이 부러운 듯 쳐다봅니다. 저 집은 3대가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보기 드문 가족이에요. 박진수가 그 말을 듣고 미소 짓습니다. 5천억이 있을 때는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지가 되니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가 김태욱에게 전화합니다. 태욱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회장님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그래. 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소희와 준혁이, 이 아이들이 날 진짜 가족으로 대해줘. 박진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납니다. 민호와 준호는요? 한 번도 안 왔어. 전화도 안 해. 소희한테만 가끔 전화해서 욕하고 그래. 김태욱이 한숨을 쉽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태욱아. 내 재산은 소희만 받을 자격이 있어. 나머지 두 자식은 자격이 없어. 회장님, 아직 2개월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보시죠. 그래,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잠자리에 듭니다. 좁은 방이지만 마음은 넓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 소희의 진심이 다시 한번 증명될 거라는 사실을. 5개월째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박진수가 소희와 함께 학교 앞에서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이 시릴 정도로 날씨가 춥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집에서 쉬셔도 돼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도와줘야 네가 덜 힘들지. 박진수가 손을 호호 불며 말합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옵니다. 박진수가 잠깐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희가 깜짝 놀라 달려옵니다. 괜찮아,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박진수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섭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박진수가 고집을 부립니다. 소희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옆에 앉게 하고 혼자 장사를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수가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가슴 통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소희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 참습니다. 오후 3시. 박진수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쿵. 박진수가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버지.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옵니다. 박진수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소희가 울면서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30분 후. 병원 응급실. 소희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소희가 기도하듯 중얼거립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밖으로 나옵니다. 소희가 벌떡 일어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으세요? 협심증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도 해봐야 해요. 비용은?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입원비와 치료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얼마나 들까요? 일단 일주일 입원에 검사비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희가 비틀거립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50만 원도 안 됩니다. 제가 돈을 구해올게요. 아버지 입원시켜주세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진수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습니다. 소희가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이렇게 되셨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소희야, 미안해. 박진수가 힘없이 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푹 쉬세요.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병원 밖으로 나와 전화를 겁니다. 첫째 오빠 박민호입니다. 여보세요, 오빠? 뭔데? 바쁜데. 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래서 나한테 왜 전화해? 박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입원비가 필요해서. 오빠, 좀 도와줄 수 있어? 웃기네. 아버지 모시겠다고 네가 데려간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오빠, 제발. 나도 바빠. 재판 준비해야 해. 끊는다. 뚝. 전화가 끊깁니다. 소희가 주저앉습니다. 이어서 둘째 오빠 박준호에게 전화합니다. 오빠, 나 소희야. 아버지가. 알아. 민호한테 들었어. 근데 나도 돈 없어. 약국 운영하는 것도 빠듯해.
박준호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오빠, 제발 좀 도와줘. 이번 비가. 야, 솔직히 말할게. 재산도 없는 아버지 왜 치료해?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게 두는 게 낫지 않아? 소희가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각자 살기 바쁘다고. 알아서 해. 난 모를 거야. 뚝. 전화가 끊깁니다. 소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밤 10시. 소희가 이곳저곳 전화를 돌립니다.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씩 빌립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곧 갚을게요.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빌린 돈을 모두 모았습니다. 겨우 150만 원입니다. 아직 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소희가 은행에 갑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아 거절당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소희가 은행 밖으로 나와 주저앉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소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박소혜 씨 맞으십니까? 저는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소희가 눈을 크게 뜹니다. 네, 변호사님이요? 박진수 회장님의 변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희가 어리둥절합니다. 회장님이요? 제 아버지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소희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말이지? 1시간 후, 병원 복도에 정장을 입은 김태욱이 나타납니다. 그의 뒤로 비서 한 명이 따라옵니다. 박소혜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박진수 회장님의 법률 고문입니다. 회장님이요? 제 아버지가 회장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욱이 소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박소혜 씨, 사실 박진수 회장님은 대한물산의 회장이십니다. 자산이 5천억 원이 넘는 분이시죠. 소희의 눈이 커집니다. 네, 그게 무슨... 회장님께서 6개월 전부터 일부러 가난한 척하신 겁니다.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시려고요. 소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욱을 바라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재벌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김태욱이 비서에게 눈짓합니다. 비서가 병원 원무과로 향합니다. 소희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당신은 아버지가 가난해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그게 회장님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김태욱이 소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소희가 벌떡 일어나 병실로 달려갑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 고급 외제차 2대가 들어섭니다. 첫째 박민호와 둘째 박준호입니다. 형, 정말 아버지한테 5천억이 있대? 그래. 변호사가 연락 왔어. 아버지가 우릴 시험했다는 거야.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잘하면 돼. 두 형제가 황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는 사실을.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박민호와 박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박민호가 침대로 다가옵니다. 박진수가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왔니? 박진수가 낮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박준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내가 쓰러졌는데 왜 안 왔어? 박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납니다. 아버지, 소희한테 연락을 못 받아서. 거짓말하지 마. 소희가 너희한테 전화했어. 나 다 들었어. 박진수가 두 아들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민호, 넌 바쁘다고 끊었지. 준호, 넌 뭐라고 했지? 재산도 없는 아버지 왜 치료하냐고 했지? 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아버지, 그건 그만해. 이제 다 알았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박진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김태욱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김태욱이 박진수에게 말합니다. 박민호와 박준호가 서로를 쳐다봅니다. 회장님이요? 박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대한물산 회장이야. 자산 5천억 원. 박진수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두 아들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럼 아버지가 회사 망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너희를 시험한 거지. 박진수가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걷습니다. 6개월 전 나는 결심했어. 내 자식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돈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 그래서 일부러 거지가 됐지. 낡은 옷 입고 너희를 찾아갔어. 박진수가 두 아들을 돌아봅니다. 민호, 넌 법원에서 날 뭐라고 했지? 부모님 안 계신다고 했지. 동료들 앞에서 날 거지 취급했지. 박민호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준호, 넌 약국에서 날 쫓아냈지. 냄새난다고, 손님들 방해한다고. 그게 아들이 할 짓이니?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준호가 울먹입니다. 용서?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온 너희를, 전화 한 통 안 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해? 박진수가 소리칩니다.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박진수가 깊은 숨을 쉬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어. 이 아이는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소희가 눈물을 흘립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장사하면서도 날 챙겨줬어. 월세도 못 낼 형편에 날 모셔줬어. 박진수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이 아이만이 진짜 내 자식이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 유일한 자식이지. 김태욱이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냅니다. 이건 6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김태욱이 서류를 펼칩니다. 대한물산 회장 박진수는 본인의 전 재산 5천억 원을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박민호와 박준호가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봅니다. 전 재산 5천억 원, 그리고 대한물산 경영권 일체를 막내딸 박소희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박민호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준호가 벌떡 일어섭니다. 너무해.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온 너희에게 뭘 줘야 하니? 박진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좋아. 법대로 하자. 변호사, 설명해줘. 김태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회장님의 자유이사로 작성됐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유류분 청구를 하시려면 최소한의 효도는 하셨어야죠. 김태욱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두 분은 6개월 동안 아버지를 방치하셨습니다. 병원비도 한 푼 안 내셨고요. 박민호와 박준호가 말문이 막힙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민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기회? 내가 법원에서 바닥에 질질 끌려갈 때 기회를 줬어야지. 내가 약국에서 쫓겨날 때 기회를 줬어야지. 박진수가 돌아섭니다. 이제 늦었어. 난 내 결정을 바꾸지 않아. 아버지. 두 아들이 소리치지만 박진수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박진수가 차갑게 말합니다. 박민호와 박준호가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합니다. 병실에 박진수, 소희, 김태웅만 남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냅니다. 소희야, 넌 자격이 있어. 돈이 없을 때도 날 진심으로 대해줬으니까. 박진수가 딸을 꼭 안아줍니다. 전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모신 거예요. 재산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알아. 그래서 더 네가 받아야 해. 박진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준혁이도 좋은 학교 보내고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소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3개월 후 대한물산 본사. 박소희가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똑똑. 문이 열리고 박진수가 들어옵니다. 건강을 회복한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소희야, 일은 잘 돼가니? 네, 아버지. 김 변호사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박진수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아버지,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박진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모르겠구나. 연락을 안 해서. 소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오빠들인데 제가 조금은 도와줘도 될까요? 박진수가 딸을 바라봅니다. 넌 참 착하구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게 내 재산이니까. 소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시간. 박진수와 소희 그리고 준혁이가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차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정말 멋있어요. 준혁이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이제 좋은 학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박진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전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준혁이가 천진하게 말합니다. 박진수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 어린 손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우리 계속 같이 있자.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박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6개월의 시험. 그 시간이 내게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려줬구나.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어. 박진수가 딸과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한편 박민호는 동료 판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아버지를 거짓 취급한 불효자라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박준호는 약국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강미라는 그런 남편을 버리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희가 가끔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소식만 들을 뿐입니다. 1년 후 박진수가 소희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소희가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하게 된 것입니다. 박진수가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소희야, 행복해라. 네,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습니다. 하객석 뒤편, 박민호와 박준호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지만 멀리서라도 동생의 행복을 보고 싶어 온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박진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저 멀리 두 아들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박진수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용서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박진수가 소희와 함께 차에 오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작입니다. 5천억을 숨기고 거지가 된 아버지. 그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 웃던 자식들. 돈이 없을 때 등을 돌린 자식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대한 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수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어요 라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